자, 학생들이 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읽었을 때 그 비문학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풀 때 틀리는 이유는 사실은 내용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했다면 이건 이 지문이 뭐죠? 나한테는 이해가 안 됐으니까 분명히 문제 풀 때 틀릴 거라는 걸 알고 풀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지문 때문에 비문학을 틀리기도 하지만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문제를 틀리기도 해요. 맞나요? 말을 바꿔볼게. 만약에 비문학 지문을 다 이해했다면 지문 하나에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온다면 이 세 문제를 모두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우리는 이 중에 꼭 하나를 틀린단 말이야. 이해돼요? 우리 비문학 지문 세 개가 다 박살나는 경우는 별로 본 적 없죠. 비문학 지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한두 문제는 어떻게 맞춰요. 찍든 뭐 하든. 말을 바꾸면 지문 하나가 다 박살났다는 얘기는 이건 아예 이 지문을 이해 못했다는 얘기니까 이건 모르는 거라고 인정해버리자고. 이해됐지? 자,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어설프게 이해해서 틀린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먼저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비문학이 어려운 이유는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대로 봐야 되는데, 보이는 대로 읽어야 되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말을 바꿔볼게. 글을 읽는 과정에서 내 주관적 해석이 계속 개입되기 시작한다고. 이건 이걸 거야, 이건 이걸 거야. 알겠니? 자, 이거를 우리 이해하기 좋게 한마디로 선입견이라고 할게요. 뭐라고 한다고? 선입견. 선입견. 알겠니? 자, 그럼 선입견이 뭔지 설명해 줄게. 얘들아, 한번 이야기를 하나 들어봐. 어떤 아빠랑 아들이 주말에 야구를 보러 야구 경기장에 가고 있었어. 근데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빠는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한 거야. 교통사고가 나서 얼마나 좀 안 좋아, 그지? 아빠는 직사를 하고 아들은 이제 병원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으로 빨리 이송이 된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어서. 그래가지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소라 진짜 집중해서 들어야 돼. 근데 구급차가 도착을 했는데 저쪽에서 의사가 막 뛰어오더니 비켜! 내 아들이야! 그러는 거야. 이 의사는 누굴까? 잠깐 여기서 멈춰야 돼. 잠깐. 여기서 비켜! 저거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할 때 머릿속에 잠깐이라도 이상하다? 아까 아빠 죽었다고 그랬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떠올랐다면 자, 뭐가 작동한 거지? 선입견이 작동한 거야. 누굴까? 엄마지. 자, 봐봐. 우리의 머릿속에는 자, 이제야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어. 그지? 자, 잘 생각해봐. 우리의 머릿속에는 의사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의뢰 누굴 거라고 생각할까?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해.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남자일 거라고 생각해서 아까 아빠랑 같이 야구장에 가다가 아빠가 직사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작동한 거죠? 보고 싶은 대로 본 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고 보이는 대로 보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이 얘기야. 이게 바로 뭐다? 바른 비문학 독해법이야. 그럼 바르게 지문을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얘들아, 어떻게 읽느냐? 연결해서 읽는 거야. 뭐라고? 연결. 말을 바꿔볼게. 모든 글은 얘들아 다 흐름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흐름이 있다고. 근데 그 흐름을 내가 만약에 잡잖아. 그 물결의 흐름을 잡으면 그 지문이 아주 수월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 물결의 흐름을 잡지 못하면 물의 물줄기의 갈래가 너무 많아져서 그 많은 물줄기 때문에 글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정보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 지문이 있어. 문단이 4단원으로 나뉘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4문단으로 나뉘어진 이 비문학 글에는 하나의 주제가 존재한다. 맞습니까? 그죠? 주제는 한 개다. 맞습니까? 그죠? 모든 글에는 주제가 하나만 존재한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인정? 됐지? 자, 그럼 물어볼게. 이 주제 문장은 글쓴이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다. 맞습니까? 그럼 이 주제는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므로 이 한 개의 문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머지 문단마다 예를 들어 5문장이 쓰여 있었다면 19개의 문장은 이 한 개의 문장을 뭐 하는 문장이다?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문장이다. 맞습니까? 그죠? 그럼 말을 바꿔볼게. 이 19개의 문장은 이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 쓴 문장이므로 한 개의 주제 문장이 19번 반복됐다 볼 수 있다.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뭐를 따라 읽는 거지? 글의 흐름을 따라 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자, 그런데 첫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첫인상은 너무 좋은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이 별로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죠. 또 처음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첫인상은 좀 별로였어.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볼수록 더 좋은 사람이 있죠. 물론 처음에도 좋고 보면 볼수록 더 좋은 사람도 있겠죠. 나 같은 사람. 미안해. 자, 어찌됐건 웃자고 한 소리야, 얘들아. 죽자고 째려보지 말고. 자, 그럼 결국 보자.
19개의 문장을 읽을 때 서론이 너무 길어서 미안해. 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래. 19개의 문장을 연결해서 읽는 사람은 하나의 문장을 19번 읽었다고 느끼는데, 여기까지 오케이? 19개의 문장을 연결지어 읽지 못하는 사람은 19개의 정보가 짧은 시간 안에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꼴이 된다. 맞습니까? 이해돼? 그러면 후자의 경우는 이해도 못하고 문제도 못 푸는 거야. 선생님들이 비문학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얘들아, 비문학 문제의 정답은 다 어디에 있어? 지문에 있어.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지문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돼.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자, 설명해 줄게. 왜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인지 설명해 줄게. 비문학 지문에 있어. 근데 그 비문학 지문에 있는 문장이 있는지 찾아보면 돼 라는 말은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모두 선택지에 있는 문장과 지문에 있는 문장이 모두 똑같은 문장으로 쓰여져 있다는 뜻이 돼야 되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글 읽다 보면 왼쪽 지문에 있는 글자가 그대로 오른쪽 선택지에 써져 있든가요? 아니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의미가 같은 문장이 다른 문장처럼 쓰여 있든가요? 의미가 같은 문장이 여기에 쓰여 있죠. 말을 바꾸면 지문에는 사과라고 써 있었는데 선택지에는 과일이라고 등장한다는 얘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런데 우리는 사과가 과일에 속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의미로 쓰였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고. 맞습니까? 이것조차도 뭐 하는 능력이지? 연결하는 능력이죠.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개념 잡히죠? 그래서 비문학의 모든 정답은 지문 안에 있다? 맞는 말이지만 무슨 말이다?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문에 있는 말을 선택지에 그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문제는 맞는데 어떤 문제는 틀린다고. 이제 어떤 문제 맞는지 알겠어? 어떤 문제 맞는 거야? 지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여러분들의 정답률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만약 지문에 있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정답률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 지문에 있는 단어를 선택지에 다른 말로 바꾸는 이유는 그 지문에 있는 단어를 잘 찾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을 이해했는지 보고 싶은 거야? 이해했는지를 평가해야 되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란 말이야. 그럼 말을 바꿔볼게. 자, 우리가 글을 연결해서 읽는 연습을 지금부터 할 텐데요. 여러분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올해는 그 지금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물수능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유튜브 강의에도 유튜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정말 그렇게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배우는 것만 충실하게 연습하면 비문학 틀릴 일 없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이게. 알겠니? 자, 들어봐. 그럼 이걸 연결해서 읽게 되면 글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뭐 될까? 이해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서론 끝났습니다. 그럼 선생님, 연결해서 이해가 되려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야지 연결해서 이해가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를 연결시킨다 그랬잖아. 연결시킨다는 건 이 말들이 같은 뜻을 뭐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 될까? 반복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반복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 아, 이 단어가 이 단어랑 똑같은 거네. 이 단어가 이 단어랑 똑같은 거네. 이 반복을 느끼면 준혁아, 이 반복을 느끼면 그때부터 머릿속에 뭐가 일어나지? 이해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이 작업을 지금부터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재 한번 펴볼게요. 자, 교재 펴보세요. 자, 어딜 펴보냐면 일단 오늘은 비문학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금 정리하는 수업은 좀 이따 할게요. 87페이지 펴봅니다. 87페이지. 자, 87페이지 피셨습니까, 여러분? 자, 87페이지에 2번 문제를 봅니다. 자, 문맥상 디귿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거 선생님이 하고 할 거예요. 자, 2번 문제 봤죠? 밑줄이 저 밑에 지혜라고 되어 있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고 보이는 대로 보려면 무조건 뭐 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뭐 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연결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해볼게요. 자, 2번 문제 지문 읽습니다. 지문 보세요. 자, 소리가 좀 크면 좋으니까. 자, 지문 봐봐 얘들아. 지문 보세요. 지문 갑니다. 탁월한 디자이너는 끊어보세요. 끊어보세요. 제가 읽는 거 보세요. 10번 보이는 거에 따라가야 돼. 탁월한 디자이너는 끊었죠. 자연의 현상에 주목한다. 자연 현상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 보세요. 자,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 자, 이제부터 생각해야 돼. 바른 독해는 생각하는 거야. 자, 디자이너는 어디에 주목한다고? 자연의 현상. 자, 선생님 보세요. 자연 현상이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서 만약에 자연 현상이 뭔지가 떠올랐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뭐 하는 대로 보기 시작한 거야? 보고 싶은 대로 보기 시작한 거야. 그냥 자연 현상대로 하는데 자연 현상이 뭐야? 모르는 거야.
알아도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얘들아, 요게 뭐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라고. 알겠니? 자, 얘들아, 이게 뭐야? 그랬더니 분필이요. 근데 내가 막 먹어. 음식이야. 알겠니? 이해돼? 자, 말을 바꿔볼게. 여러분이 이걸 보고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비문학은. 이해돼? 이러면 뭐 하는 대로 보는 거야?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자연현상 동그라미 쳤지. 이제 자연현상이 뭔지 찾아갑니다. 예컨대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비행기나 자동차 등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기계를 설계할 때에는 끊어보세요. 동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속도를 얻는가에 주목한다. 동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속도를 얻는가 밑줄 칩니다. 자, 자연현상 말해보세요. 자연의 현상이 뭡니까? 동물들이 속도를 얻는 방식. 맞습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이해돼요? 어떤 사람은 자연현상 그러니까 벼락 치는 걸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연현상이라고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 걸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다고요. 그냥 동물들이 뭘 내는 방식이 속도를 내는 방식을 자연현상이라고 얘기한 거야. 자, 얘들아 미안한데 너무 중요해서 정말 짜증날 정도로 정말 중요해서 천천히 할 테니까 이번만 좀 참고 정말 집중해서 들어봐. 이것만 하면 진짜 물고가 트여. 보이기 시작한다고 글이. 알겠지? 자, 간다. 비행기는 속도와 모양새를 성공적으로 얻었고 끊어봅니다. 자동차는 기존의 관념에 매달려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끊어봅니다. 그럼 비행기는 성공했고 자동차는 실패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세히 봅시다. 그럼 비행기는 어디에 주목한 거죠? 자연현상에 주목했고, 그렇지. 자동차는 자연현상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소라? 자, 그럼 소라 질문 던질게. 소라, 자연현상과 반대말 이 문장에서 찾아봐. 그렇지. 기존의 관념이죠. 여기서 기존의 관념이 자연현상의 반대말로 쓰인 거예요. 이제 어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개념 잡히세요? 이해돼? 자, 그럼 그 다음 읽어볼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디자인의 도식과 유행에 익숙해져. 그러면 어떤 디자인의 도식과 유행에 익숙해져? 다른 말로 바꿔봐요. 기존의 관념이죠. 맞습니까? 기존의 관념에 익숙해져.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점차 거기에 우리를 맞춰가고 있다. 거기가 뭔데요? 기존의 관념이요. 이제 이해됩니까?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이 여태까지 읽었던 문장에서 단어 2개 등장했어요. 뭐하고 뭐 등장했습니까? 자연현상과 기존관념이죠. 그렇지. 자,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물어볼게. 자연현상이란 말과 기존관념, 이 두 단어 외의 단어들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게 주제예요? 자연현상이 중요하다는 거야? 기존관념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연현상. 그럼 이게 주제네? 맞니, 얘들아? 그럼 이거는 왜 쓴 거야? 이 주제를 돋보이게 하려고. 남자를 설명하고 싶어? 옆에 누가 서 있으면 돼? 여자가 서 있으면 남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자, 선생님 키 커요? 작아요? 수빈아 얘기해봐. 선생님 키 커요? 작아요? 저렇게 해야 돼.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마스크 안에서 작아요? 라고 얘기했겠지? 봤어, 움직이는 거? 자, 봐봐. 몰라요? 라고 얘기해. 왠지 봐? 왠지 봐봐. 예를 들어서 준혁이가 선생님 옆에 섰어. 자, 그럼 선생님 키는 어떻게 되죠? 작아져요. 준혁이 선생님보다 크니까.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 신생아 옆에 서 있어. 그럼 난 어마어마한 거인이 돼요. 이해돼? 비교 대상이 있으면 어떤 하나를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비문학의 90%는 다 비교 대조직이야.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어, 글을.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자, 그러면 계속 같은 단어를 뭐 시키고 있습니까? 연결시키고 있죠.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그 다음 보세요. 갑니다. 꼭 이런 비유는 어떨까? 우리가 꽃을 보면서 그 꽃이 조화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한단 말이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단어는 꽃입니까? 조화입니까?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꽃이죠. 맞나요? 그럼 조화는 뭐에 해당할까요? 기존 관념. 맞니?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이 뭐처럼? 기존 관념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한대. 맞니, 얘들아? 자, 근데 물어볼게. 올바른 생각이야? 틀린 생각이야? 틀린 생각이죠. 사실은 얘들아, 자연이 관념보다 아름다운 거지 관념처럼 자연이 아름다운 게 아니죠. 이제 이 말장난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하는 거야, 글을. 너무 잘했어. 그럼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봐봐. 우리가 정작 배워야 할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보다 유연성이다. 설령 인위적으로 잘 디자인된 작품을 보고도, 그럼 인위적이라는 게 뭐죠? 조화죠. 조화가 뭐죠? 기존의 관념이죠. 맞나요? 이런 작품을 보고 감탄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결코 자연의 위력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는 괄호를 치고, 괄호 친다는 게 뭐죠, 여러분?
버려란 얘기지, 버려. 멈춰. 그리고 자연에서 지혜를 뭐 해야 된다? 배워야 한다. 물어볼게요. 지혜가 뭐예요? 자연이죠. 자연이 뭐예요? 아름다움과 유연성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정답은 뭐가 됩니까? 2번이 되죠. 개념 잡힙니까? 답부하는 건 1도 아니라고. 뭐만 하면? 이해만 하면.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뭔가 이렇게 좀 뚫리려고 하지. 자, 봐봐. 제발 이 유튜브 강의 듣는 친구들 잘 들어야 돼. 이 내 선생 강의를 7월 15일날 개강하는 강의부터 시작하는 친구들도 이 강의를 무조건 듣고 들어올 텐데, 이 물꼬를 터놓고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저하고 앞으로 다루게 될 과학지문, 기술지문, 예술지문, 뭐 경제지문, 법과 사회지문 다 뚫어낼 수 있어. 다 똑같으니까. 단어만 바뀌는 거야, 단어만.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요걸 반드시 명심하고 들어와라. 쌤 말 조금 이해 갔어? 개념 잡혀요? 자, 그럼 연습 하나만 더 해봅시다. 90페이지 가보세요. 90페이지. 자, 90페이지에 6번 문제를 보세요. 90페이지 6번 문제. 요 문제까지 하고 좀만 쉽시다. 자, 90페이지 6번 문제 보세요. 기역, 미음 중 문맥적 의미가 다르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여기 봐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문맥적 의미가 다른 게 하나 있다, 이 얘기지. 그럼 나머지 4개는 뭐 하단 얘기니? 같단 얘기지. 이해되죠? 자, 이 연습해봅시다. 자, 갑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힘센 거인 안타이오스는 끊어봅시다. 자, 할 줄 알아도 끊어봅시다. 여러분들, 저는 비문학 지문에다 뭐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중에는 안 쓰면서 읽는 훈련을 해야 돼. 지문에다 뭔가를 자꾸 쓰잖아. 그러면 쓰면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머릿속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이 만족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가급적이면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문장 단위로 끊어 읽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해줘. 갑니다. 땅의 여신 가이아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가이아는 누구였다고요? 땅의 여신 가이아의 아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땅의 여신이 누구죠? 가이아입니다. 맞습니까? 또 어떤 애가 안타이오스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땅의 여신 가이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땅의 여신은 누구예요? 가이아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선생님 보세요. 자, 땅이죠. 땅이에요, 땅.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건 그냥 웃자고 한 소리야. 얘들아, 여기가 왜 위야? 여기가 아래니까. 맞지, 얘들아? 그럼 땅의 반대말이 뭐야? 하늘이지? 밑줄친 것 중에 하늘 찾아봐. 공중이지? 그게 답이야. 근데 얘들아, 봐. 이렇게 풀라는 뜻이 아니야.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고, 출제자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돼. 알겠니? 자, 읽어볼게. 그는 대지에 발을 붙이고 있는 한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대지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대지에 땅을 발을 붙이고 왜 지지 않을까요? 땅의 여신 가이아의 아들이니까요. 맞습니까? 그럼 대지와 같은 말 뭐죠? 땅이죠. 맞나요? 그는 그의 영토를 통과하려 연양자는 그와 겨루어야 하는데 살아서 지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대지에 발을 붙이고 있으면 절대 안 지니까요. 어느 날 헤라클레스와 맞붙은 일이 벌어졌는데 안타이오스의 어마어마한 힘의 원천이 뭡니까? 땅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땅이죠. 헤라클레스는 그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땅이 아니라 뭐죠? 공중이죠. 자, 한번 해봅시다. 이제 뒤를 안 읽어도 내용이 예상이 되는 거죠. 졌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그 뒤 볼게요. 발이 또 땅에서, 자, 얘들아, 이제부터 땅은 동그라미 칠게. 알겠지? 이제부터 땅은 동그라미 칠게. 똑같은 게 반복된다고 훈련하는 거니까. 알겠지? 귀찮아도. 자, 그러면 공중이나 하늘은 뭐 칠까, 이제? 세모 칠게. 요렇게 구분을 한번 해볼게. 알았지? 자, 갑니다. 동그라미에서 떨어진 안타이오스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 신화는 수학자에게도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준다. 안타이오스가 동그라미에서 태어나 동그라미에서 힘을 얻었듯이 영속적이고 중요한 모든 수학도 동그라미에서 탄생하고 동그라미에서 성장해 왔음을 수학의 역사는 보여준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자, 그럼 물어볼게. 앞에서 봤던 자연과 뒤에서 이 지문에서 봤던 자연은 같은 자연입니까? 다른 자연입니까? 전혀 다른 자연이죠. 맞죠? 아까 앞에서 봤던 자연현상은 뭐였어? 동물의 속도가 어떻게 내는지를 모방하는 게 자연현상이었잖아. 맞지? 동물이 속도를 내는 방식. 맞지? 근데 여기서 자연현상은 뭐야? 땅이죠.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계속 갑니다. 수학도 동그라미와 접촉하고 있는 경우에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수학은 얘들아 뭐가 중요해? 자연이 중요한 거야. 누구에게? 안타이오스에게 뭐가 중요한 것처럼? 땅이 중요한 것처럼. 그렇지. 그럼 안타이오스에게 땅 같은 존재가 수학에서는 뭐라는 거야? 자연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주제 이제 이해되시죠? 자, 수학도 여러분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자연에서. 그럼 자연의 반대는 뭐겠니? 인위적인 거겠지? 그러면 인위적인 곳으로 갈수록 수학은 길을 뭐 한다는 걸까? 잃어버린다고 쓰겠지. 이렇게 글을 연결 지으면, 얘들아 뭐 하면?
연결 지으면, 글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연결 지으면 글을 뭐 하기 시작한다고?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선생님이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알겠지?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계속 보세요. 문제 푸느라고 집중하지 말고 지문 이해하는 데 집중해봐. 먼저 수학이 자신이 태어난 견고한 동그라미에서 공기가 희박한 세모로 올라가 순수하고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상태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힘이 약화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힘을 보충하려면 때때로 동그라미로 돌아와야만 한다. 수학은 본래 동그라미에 대한 관찰과 실생활의 경험을 통해 얻은 실용적인 사실들을 수집하는 데서 출발했다. 그 후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르러 세모와 세모의 방법이 도입되고 확고한 체제가 갖추가 되었다. 여기서 세모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적 설명이고 세모는 증대된 수학 지식의 체계적으로 정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모는 발견의 도구가 될 수는 없으며 창의적 발상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제 이해됩니까? 왜죠? 증명과 공리적 방법은 어디에서 멀어진 거죠? 자연에서 멀어진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시다고? 창의적 발상을 뭐 할 수 있다고? 저해할 수 있다고. 계속 그리스 시대 이 오랫동안 정체의 늪에 빠져있던 수학은 저명한 수학자이며 과학자인 갈릴레오, 케플러의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진 후 17세기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대요. 맞죠, 여러분? 세봅시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대. 눈치깠지? 자, 얘네들 어디서 발견했을까? 그럼 자연에서 발견했다는 얘기를 쓰는 거야.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나? 갈릴레오는 일련의 실험을 통해 지구의 중력장 내의 물체의 운동에 관한 기초적인 사실이 많이 발견했고, 케플러는 그 유명한 행성의 운동 법칙 3가지를 모두 밝혀냈다. 이들의 업적은 수학의 발전의 위대한 계기로 인정된다. 그럼 물어볼게요. 지구 중력장 내의 물체 운동. 맞지? 케플러 행성의 운동 법칙 3가지. 자, 쌤 봅시다. 자, 이거 인위적인 겁니까? 자연현상입니까? 자연현상이죠. 이제 느낌 왔어? 자, 그러니까 케플러의 운동 법칙 3가지라는 말을 이게 자연 법칙이구나 라고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느낌 와? 자, 이렇게 되면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걸 느끼게 될까? 반복된다는 걸 느끼게 돼. 반복된다는 걸 느끼면 글을 뭐 하게 돼? 이해하게 돼. 자, 여기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여기 한번 따라와 봅니다. 자, 글은 뭐 하는 대로 보지 말고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어떻게 봐라? 보이는 대로 봐라. 자, 근데 보이는 대로 보려면 글에 있는 말들을 뭐 시켜야 된다? 연결시켜야 한다. 연결된다는 말은 그 말이 뭐 된다는 걸 느끼는 것이다? 반복된다는 걸 느낀다는 것이다. 반복된다는 것은 글이 뭐 된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해한다는 걸 느낀다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작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비문학의 바른 독해법이에요. 이걸 해놔야 글을 읽고 사고하는 능력이 생겨.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오케이.